이 후레자식이! 자식 잘못 키운 건 부모인 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겠다! 딸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내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다. 나는 멱살을 잡아 세워 벽에 내동댕이 쳤다. 머리가 부딪히며 쿵 하는 소리가 울렸다. 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디냐고! 어디 다니냐! 네 엄마 어디다 버렸냐! 평생 성실하게 가족만 보며 살아온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다면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돼요.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 새벽마다 어두운 길을 걸어 공장으로 향하고 하루 종일 기계 소음 속에서 땀을 흘리며 번 돈으로 가족의 밥상을 지켜냈다. 그런데 이제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나? 아내는 치매에 걸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밥을 달라 울부짖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출근 전, 퇴근 후 지친 몸으로도 그녀의 손을 잡고 달랜다. 하지만 딸은 서른이 넘도록 직업 하나 없이 집에 머물며 오히려 모든 상황을 짐처럼만 여긴다. 딸의 하루는 늘 비슷하다. 아침이 밝아와도 이불 속에서 꼼짝하지 않는다. 나는 신발끈을 조여매고 서둘러 출근길에 나서는데 그 시간 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웃음을 터뜨린다. 드라마와 예능 속 가벼운 웃음이 우리 집을 가득 채운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기 힘든 피로가 몰려온다. 내가 온몸이 녹초가 되어 아내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딸은 커피를 타 마시며 핸드폰 속 세상에 몰두한다.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방을 어지럽히면 딸은 귀찮다는 듯 음악 소리를 높이고 고개를 돌린다. 나는 못 들었다는 태도다. 가끔은 대놓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아빠, 이 집은 왜 이렇게 답답해요? 친구들은 다 독립해서 자유롭게 사는데. 나는 엄마 때문에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책임감도 연민도 없다. 오직 불만과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다. 나는 속이 뒤집힌다. 내가 바라던 건 이런 게 아니었다. 아버지의 땀방울로 자란 딸이 최소한 함께 짐을 나누어 지리라 기대했건만 현실은 정반대다. 그날 저녁도 다르지 않았다. 퇴근하자마자 아내가 밥을 달라며 울부짖었다. 저녁을 막 먹은 지 1시간도 안 지났는데 배가 고프다며 식탁을 두드렸다. 나는 국을 다시 데우며 달래보려 했지만 딸이 먼저 퉁명스레 쏘아붙였다. 엄마 아까 먹었잖아. 제발 좀 그만 좀 해. 아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화를 내며 그릇을 엎어버렸다. 국물이 바닥에 흥건히 번졌다. 나는 허겁지겁 걸레를 들고 닦았지만 딸은 눈을 흘기며 팔짱을 꼈다. 아빠, 이게 사람 사는 집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꼴을 봐야 돼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하루 종일 몸을 갈아 넣어도 모자란데 집에 돌아와 듣는 말이 고작 원망이라니. 하지만 내 목소리는 단단하게 울려 나왔다. 그건 네 엄마야. 네가 이 집의 딸이라면 조금은 함께 감당해야 하지 않겠니? 딸은 냉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딸이면 다예요? 엄마라서 뭐가 달라요? 난 못해요. 아빠가 다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나는 더 이상 화를 낼 기운조차 없었다. 그저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고 울고 있는 아내를 달랠 뿐이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딸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날 밤 나는 부엌 불빛 아래 홀로 앉았다. 아내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방 안에서 딸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을 비웃는 것 같았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짐을 짊어질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내 몫을 나눠 짊어질 날은 오기나 할까?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남은 건 그저 깊은 한숨뿐이었다. 내가 가장 참기 힘든 순간은 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였다. 아내의 병세는 날로 심해졌다. 이제는 스스로 숟가락을 드는 일조차 버거웠다. 밥을 먹다 보면 입가에 흘리는 게 태반이었다. 나는 그 손을 붙들고 조심스레 떠먹여 주었다. 아내의 눈빛은 멍하니 허공을 떠돌았지만 나는 꾹 참고 숟가락을 움직였다. 그런데 딸은 그 장면을 보며 늘 인상을 찌푸렸다. 아빠, 저걸 왜 계속 받아줘요? 애도 아니고. 흘리면 그냥 치우면 되잖아요. 내가 이런 꼴을 봐야 돼요? 그 말에 내 속은 부글부글 끓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괜히 화를 냈다간 더 큰 소란이 일어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아내가 밥을 흘리자 딸이 수건을 가져와 닦는 척하더니 거칠게 턱을 밀어버렸다. 아내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자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엄마. 하루에도 몇 번을 이래요? 아, 나 진짜 미치겠네. 그 순간 내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내 아내를, 그 아이가 어릴 적에는 목숨처럼 품에 안아 키워준 사람을 이제는 저렇게 막대하다니. 나는 딸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해라. 그건 네 엄마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 딸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고개를 획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남은 건 울음을 터뜨린 아내와 그 울음을 달래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나뿐이었다. 아내는 치매에 걸렸어도 감정은 남아 있었다. 딸의 차가운 목소리에 겁을 먹고 어린아이처럼 떨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손을 잡고 한참을 달래야 했다.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잘못은 분명히 딸에게 있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아내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거렸다. 나는 피곤해 절어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딸의 고함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엄마, 제발 좀 조용히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어요? 나 좀 자게 놔두라고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뛰어가 보니 아내는 딸의 고함에 놀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손을 덜덜 떨며 눈빛을 허공에 두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져 나갔다. 네가 어떻게 네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내 목소리는 떨렸고 딸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아내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입술이 떨렸지만 결국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괜찮아.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하지만 두려움은 점점 커졌다. 내가 무너지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 딸에게 맡겨야 한다면 과연 아내가 안전할까? 나는 그 생각만 하면 몸서리가 쳐졌다. 딸은 종종 엄마를 막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삶을 한탄하며 주변과 비교했다. 그날도 아내가 국을 쏟아 내가 허겁지겁 치우고 있을 때 딸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나를 노려보다가 불쑥 말을 꺼냈다. 아빠, 나 진짜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내 친구들은 다 자기 인생 산다고 직장 다니고 집도 나가 살아요. 결혼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맨날 이런 꼴이나 보고 앉아 있고. 취직 준비는커녕 잠깐이라도 마음 편할 시간이 없잖아요. 나는 대답 대신 침묵을 택했다. 하지만 속은 쓰라렸다. 딸의 말 속에는 엄마가 있으니 내가 꼼짝 못한다는 원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딸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친구들이랑 만나면 다들 물어봐요. 요즘 뭐 하냐고.
근데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해요? 집에서 엄마 치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다들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난 그게 진짜 싫어요. 그 말은 내 귓가를 파고들며 오래도록 맴돌았다. 나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불쌍한 눈빛을 받는 게 싫다니 정작 불쌍한 건 내 엄마인데. 다른 집 애들과 비교하지 마라. 네가 여기서 해야 할 몫이 있어. 그건 네 인생을 빼앗는 게 아니라 네가 지켜야 할 가족을 지키는 거다. 나는 겨우 입을 열어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딸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가족이 밥 먹여줘요? 가족이 내 미래를 책임져줘요? 결국 남는 건 나 혼자잖아요. 그 말은 내 마음을 찢어버렸다. 내가 흘린 수십 년의 땀이 이 아이에게 이런 생각밖에 남기지 못했단 말인가. 나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다시 무너져 내린 아내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다. 나는 점점 알 수 없는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다. 딸을 보며 화를 내도 울분을 토해도 결국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그저 더 단단히 자기 방 문을 걸어 잠그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홀로 무너져가는 이 집을 붙잡고 서 있었다. 며칠 전부터 딸의 태도가 달라졌다. 늘 엄마에게 짜증만 내고 차갑게 굴던 아이가 갑자기 살갑게 굴기 시작한 것이다. 아내의 밥을 떠먹여주며 엄마, 천천히 드세요 하고 웃기도 하고 흘린 국물도 아무 말 없이 닦아주었다. 심지어 옛날 사진첩을 꺼내와 아내 옆에 앉아 있대 기억나세요? 하고 웃어 보였다. 나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늘 귀찮아하던 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지만 내심 기쁘기도 했다. 이제야 아이가 마음을 고쳐먹었구나.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낯선 불안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기 때문이다. 며칠 뒤 저녁 딸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엄마랑 같이 산에 다녀올게요.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엄마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공기 좋은 데 가면 기분도 나아지시겠죠. 그 순간 나는 잠시 멍해졌다. 엄마를 피하기만 하던 딸이 스스로 산행을 제안하다니. 마음 한켠은 고마웠다. 하지만 다른 한켠은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움찔거렸다. 정말 엄마를 위한 마음일까 아니면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가끔은 바람도 쐬고 그래야지. 조심해서 다녀와라. 주말 아침 딸은 아내의 옷을 정성스레 챙겨 입히고 신발끈까지 묶어주었다. 그 모습이 어색해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현관을 나서며 딸은 말했다. 걱정 말고 쉬세요, 아빠. 금방 다녀올게요. 나는 창가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손을 맞잡고 나란히 걷는 모습은 겉보기에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 가슴은 쿵쾅거렸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한 직감이 자꾸만 마음을 파고들었다. 집안은 고요했다. 나는 괜히 이곳저곳을 정리하다가 딸의 방에 들어섰다. 책상 위에는 늘 그렇듯 물건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다. 그 사이에 다이어리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다. 무심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묘한 불안이 발목을 잡았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공책을 펼쳤다. 처음엔 별것 아닌 일상적인 낙서가 보였다. 오늘도 답답하다. 늘 입으로 하던 말 그대로였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자 글씨체가 달라졌다. 삐뚤빼뚤 힘주어 눌러 쓴 글자들. 마치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스며든 듯한 흔적이었다. 나는 손끝을 떨며 그 문장을 읽었다. 이제 끝내야겠다. 친구들은 다 제 삶을 사는데 나는 매일 갇혀 있다. 숨이 막혀왔다. 하지만 더 끔찍한 문장은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주말 산에 가야겠다. 엄마를 산에 두고 오면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래야만 살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손이 덜덜 떨려 글자를 붙잡기 힘들었지만 눈은 뗄 수 없었다. 엄마를 산에 두고 오겠다. 그 한 줄이 내 심장을 가르듯 파고들었다. 나는 책을 덮었다가 다시 펼쳤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단순한 상상이 아닐까? 하지만 글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잔인하게 나를 비웃듯 또렷이 남아 있었다. 이럴 수가. 입술이 떨려 말을 제대로 내뱉을 수 없었다. 눈물이 불쑥 치밀어 올라 글자가 뿌옇게 번졌다. 나는 고개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세상이 갑자기 기울어지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것 같았다. 머릿속엔 아내와 딸이 함께 산길을 오르는 모습이 스쳤다. 아내의 허약한 발걸음, 딸의 억지 웃음. 그 그림자가 산속에 홀로 남겨지는 장면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졌다. 이 아이가 내 딸이 정말로 그런 일을 하려는 건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이어리를 손에 움켜쥔 채 방을 뛰쳐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내 등골을 후둔 소름보다 차갑지는 않았다. 나는 다이어리를 덮은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가슴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목은 바싹 말라붙었다. 글씨가 아직도 눈앞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엄마를 산에 두고 오겠다. 그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숨이 막혔다. 곧장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다시. 그러나 끝내 받지 않았다. 나는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거실을 서성였다. 받아라. 받아라, 이년아, 제발. 하지만 화면엔 차갑게 부재 중이라는 글자만 늘어났다. 나는 이성을 잃고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질 뻔했다. 어디 산으로 갔는지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 아내를 찾아내란 말인가.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초조함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몇 번이나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다가 다시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산속에서 아내가 쓰러져 있으면 어떡하지? 동물이라도 나타나면? 그 상상을 하자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숨이 막혀 창문을 열었지만 바람조차 뜨겁게 느껴졌다. 해가 기울 무렵 현관문이 덜컥 열렸다. 딸이 들어왔다. 홀로. 나는 그 순간 눈앞이 붉게 번졌다. 너 어디 다녀온 거냐? 내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았다. 딸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냥 산책했어요. 엄마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주먹이 날아갔다. 쾅 무겁게 맞는 소리와 함께 딸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주먹과 발길질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이 후레자식이! 자식 잘못 키운 건 부모인 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겠다! 한 대, 두 대, 세 대 딸은 처음엔 팔로 얼굴을 막고 버텼다. 하지만 두 콧구멍에서는 코피를 흘렸다. 딸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내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다. 나는 멱살을 잡아 세워 벽에 내동댕이 쳤다. 머리가 부딪히며 쿵 하는 소리가 울렸다. 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디냐고! 어디 다니냐! 네 엄마 어디다 버렸냐! 나는 고래고래 소리쳤다. 목소리가 터져라 울부짖었다. 딸은 흐느끼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다. 몰라요. 나는 다시 주먹을 날렸다. 뺨이 터지고 콧등에서 피가 줄줄 흘렀다. 거짓말 하지 마라. 지금 말 안 하면 오늘 넌 여기서 끝이다! 내 손이 또 한 번 휘둘러졌다.
딸은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했다. 피와 침이 섞여 바닥에 튀었다. 마지막 힘으로 딸이 버텼다. 아빠, 나 더는 못 살겠어요. 엄마 때문에 나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고 거칠게 흔들었다. 네가 힘든 건 알지만 그게 엄마를 버릴 이유가 되냐? 넌 내 딸이기 전에 그 사람의 딸이다. 네 생명을 준 사람이라고. 딸은 몸부림쳤다. 그러나 곧 힘이 빠지고 숨이 가빠졌다. 내가 주먹을 높이 치켜들이자 마침내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제발 그만 살려주세요. 나는 멈칫했다. 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내밀었다.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절망이 흘렀다. 어디냐? 어디냐고.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딸은 피범벅이 된 얼굴을 떨며 겨우 입을 열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산이에요. 정상까진 못 올라갔고 중턱 벤치 옆에 앉혀놨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먹을 내린 채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러나 마음속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활활 타올랐다. 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나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딸은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며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어젖히고 곧장 달려나갔다. 아내를 찾아야 한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달렸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헐떡였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산길은 가파르고 어둠은 짙게 깔려 앞이 보이지 않았다. 손전등 불빛이 간신히 길을 비췄다. 몇 번이나 돌부리에 걸려 무릎을 찧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머릿속은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제발 무사히 있어라, 제발.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달리던 나는 마침내 중턱에 다다랐다. 희미하게 벤치가 보였다. 그곳에 누군가가 웅크려 앉아 있었다. 희끗한 머리칼, 바람에 휘날리는 얇은 옷자락.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여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다가가 보니 아내였다. 벤치 옆에 몸을 기댄 채 허공을 향해 멍하니 시선을 흘리고 있었다. 어깨는 바람에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순간 눈물이 치밀었다. 그러나 그녀의 채취가 내 코끝을 스쳤을 때 나는 확신했다. 맞다. 이 사람이다. 내 아내다. 여보, 내가 왔어. 이제 괜찮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맴돌더니 잠시 내 얼굴에 머물렀다. 아주 잠깐 그 눈빛 속에 옛날의 따뜻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춥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차갑게 식어있던 체온이 내 몸을 타고 전해졌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미안해, 여보. 내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등을 돌려 그녀를 업었다.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 한때는 누구보다 강단 있고 부지런히 집안을 지탱하던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바람에도 흔들릴 것 같은 무게였다.
그녀의 고개가 내 어깨에 기대자 거친 숨결이 닿았다. 불규칙했지만 분명 살아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길 힘이 생겼다. 산길을 내려오며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딸이 아직 어렸을 때 우리 셋은 함께 이 산을 오른 적이 있었다. 아내는 배낭에 과일과 물을 챙겨왔고 딸은 내 손을 잡고 종종 걸음을 오르며 까르르 웃었다. 그때의 산은 밝고 따뜻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산길은 칠흑처럼 어둡고 웃음 대신 절망만이 감돌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다. 끝까지 내가 지킨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지킨다. 그 순간 아내의 손가락이 내 어깨 위에서 희미하게 움찔거렸다. 대답하지 않아도 그것이면 충분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아내를 방 안에 눕히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딸은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내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너를 내 딸이라 부르지 않을 거다. 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나는 눈을 돌렸다. 더는 볼 가치도 없었다.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아내의 곁에 앉았다. 그녀는 고요히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내 손 안에서 조금은 따뜻해지는 듯 했다. 그날 밤 부엌 불빛 아래 홀로 앉아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긴 세월 동안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아내를 지켰고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또한 효심을 버린 딸을 끊어냈다. 그것은 잔인한 선택이 아니라 옳은 선택이었다. 앞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식과 연을 끊겠지만 난 내 아내를 선택한 것을 몇 번이고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도 자식과 아내 중에 고민하던 순간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제 아내는 아직도 제 눈에 아기처럼 보이네요.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